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유통연수원 마종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좀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아요. 라스트 마일과 이프피먼트 성공 전략. 성공 전략이란 말에는 사실 그냥 언론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 얘기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흔히 듣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라스트 마일이나 이프피먼트의 대표 주자들이 어떤 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드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머리 식히는 의미로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요 화면에 신발이 나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발이 핑크색과 흰색으로 보인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핑크색, 흰색. 예, 손 들어 올라가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핑크색, 흰색 안 보이시죠? 자, 아니다. 회색 민트로 보인다. 손 들어주세요. 자, 보시면은 둘러보시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핑크 흰색으로 보시고요. 한 40%는 회색 민트로 보세요. 안 믿어지시지만 이 사진은 실제로는 누구나 똑같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색약이나 색맥도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가지고 색소에 따라서 시상세포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어떤 분은 핑크로 보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회색 민트로도 보입니다. 저한테는 완벽하게 회색 민트로 보여요. 핑크는 전혀 안 보여요. 흰색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모두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드레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황금색, 흰색으로 보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파란색, 검정으로 보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내가 관성적으로 보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불과 3년 전, 4년 전에는 믿기지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물론 한국유통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20년 이상을 유통물류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마지막 10년 이상을 SCM 부분과 물류 담당 임원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물류센터, 첨단센터까지 포함해서 아주 수작업센터까지 모두 직접적으로 제가 관할을 하고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작업을 하는 센터와 지금 쓱닷컴처럼 롯데마트닷컴처럼 첨단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들 간에 어느 정도의 접점에서 승부가 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전 시간에 김연희 대표님께서 글로벌 온라인 시장 얘기를 해주셨죠. 진짜 글로벌 시장 자체를 본다면은 이제 작년에 16%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달랐죠. 지난 시간 정리한 의미로 본다면은, 자, 제가 근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물론 정확히 해주셨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이커머스 전체 규모가 161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475조였죠. 작년에 이미 전체 시장의 3분의 1이,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쓰는 3분의 1이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짙은 색깔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도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침투율이 34%인데 저기 35%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지만 실제로 매장에 가시거나 백화점에 가시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걸 살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쇼룸이라고 그러죠. 쇼룸이라고 해도 역쇼룸이라고도 하는데, 즉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온라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미 2020년도 작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이커머스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이커머스 쇼핑을 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추정해 봤는데, 올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61조의 시장이 지금 2023년 3년 뒤면 240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자, 3년 뒤에 국내 시장은 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480조 중에서 240조,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지금 오프라인 없이 납품하고 있으니까 백화점, 코스트코 좋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그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다면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이클을 탈지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스트 마일 전쟁이 굉장히 부각이 된 거고요. 지금 대형 마트들 굉장히 좀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든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이런 거대한 유통물류센터를 짓고 있죠. 첨단 센터를 짓고 있고, 또 하나 매장들 가보시면은 롯데마트 무슨 의왕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중개점인데 중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더 하죠. 이마트는 청계점, 아까 쓱닷컴도 보셨지만 청계점 같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절반은 온라인으로 절반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장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마센션처럼 여기 중개점인데 롯데마트 중개점에서는 고객이 매장에서 QR코드로 물건을 찍으면은 피커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상품들을 피킹타워라고 합니다. 이 픽업타워에다가 실으면은 저 픽업타워에서 바로 후방으로 가서 거기서 DPS라는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라는 저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배송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MFC. 근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전제 조건이 도심에 있어야 되고 매장 규모가 500평 미만이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도심에 500평 미만 그 정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형마트가 저런 방향으로 대형 풀필먼트가 있고 MFC를 짓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뭐 인프라 쪽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은 하나같이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1분 10초로 한번 돌려주시죠. 이게 지금 제가 최고의 상품을 오픈했던 쇼핑 혁신 롯데마트 온라인 몰입니다. 별품 제로 보시는 것처럼 첨단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인건비도 거의 안 들어간다는 그런 가상으로 저희가 출발했었죠. 그런 가설로 출발했었고 2015년도에 제가 이 센터를 오픈했을 때 그 당시에 뭐 거의 알리바바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 정도에 들어가 있는 설비들로 꽉 채운 센터죠. 이 바로 옆에 이마트 센터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마트 센터 바로 옆이 이마트 센터고 최근에 마켓컬리 센터가 이 옆에 지었어요. 그만큼 김포 쪽에 이 물류 단지 쪽에 첨단 센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3만 개 정도의 상품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는 뭐 ASRS라든지 아니면 GTP 최대 10,000건 한다고 했습니다.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10,000건을 배송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권역에 3개의 센터를 지어서 서울 전체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멈춰 있죠.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서울 전역 6개를 커버한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셔틀이라는 시스템인데 OSR 셔틀, 그 다음에 GTP, 굿투 퍼슨입니다. 여기 서 계시는 저 피커 한 분이 하루에 800건의 피킹을 합니다. 저 피커가 8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저 피커 8분이서 거의 하루에 7, 8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나이스하고 첨단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저게 만약에 미래의 물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쓱닷컴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쓱닷컴 네오센터인데 이것도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비슷한 그런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규모인데 여기는 훨씬 커요. 롯데마트가 하루에 10,000건 정도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 면적 또한 2배가 되고 SKU도 훨씬 많고 한 하루에 3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하루에 3만 건이면 1년에 한 1,000만 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전용 센터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고 하루 2만 건 주문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3만 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지금 2만 건 정도 하고 있는 초대형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ASRS라는 건 오토 스토리지 리트러블 시스템이라고 하고 미니로드라든지 저런 식으로 첨단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 첨단 장비의 특징은 어떤 글이 옆에 써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극저회전, 초저회전 이런 상품들이 저런 첨단 장비를 통해서 피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GTP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파레트 대형 GTP라든지 아까 미니로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매장 운영 구조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여기는 보시면 다이나믹 DP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라는 건데 일테면은 B등급이라든지 A등급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은 저런 DPS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 냉동까지도 저런 DPS를 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첨단 센터라고 했던 그 센터들 그리고 롯데마트, 이마트 둘 다 여기 그 홍보자료 나온 것처럼 향후 몇 년 동안에 앞으로 뭐 5개, 10개 정도 오픈하겠다. 어마어마한 그런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작년에 이마트 컨설팅을 들어보기도 했고 뭐 롯데에는 제가 구축을 하기도 했고 다 같이 한번 보면서 논의를 해봐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가성비입니다. ROI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 컨설턴트들이라든지 언론에서는 저 센터의 첨단 그런 설비라든지 아니면 IR 쪽의 홍보에 대한 면, 물론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에러율이 낮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전체 투자 규모를 봤을 때 과연 저런 방식으로 대기업이 투자하는 저 새벽 배송 아니면은 당일 배송 시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물음표가 지금 남는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정센터와 그 다음에 김포에 2개 센터가 있는데 3개 센터를 짓는데 4천억이 들었습니다. 4천억. 솔직히 말하면 일반 대기업들도 꿈도 못 꿀 금액인데 유통 대기업들은 해요. 유통은 어차피 그들의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물류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롯데마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있을 때 제가 투자했지만 거의 1,000억을 들여서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봤을 때 1,000억을 들여가지고 롯데마트 10,000건 했어요, 하루에. 그 다음에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4,000억을 들여서 하루에 지금 8만 건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센터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지금 가장 핫한 마켓컬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병아리 그려놓은 거는 마켓컬리에서는 과연 그럼 시스템 투자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마켓컬리는 지금 5년 전에 매출이 불과 29억이었죠. 근데 지금 5년 만에 매출이 1조, 정확히는 9,5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중소기업도 아니고 개인 기업이 대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1조가 되려면은 평균적으로 14.4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기업들은 4년에서 5년 안에 매출 1조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전통적인 기업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커머스 쪽으로 풀피먼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켓컬리는 과연 그러면 물류회사인가라고 봤을 때 이 마켓컬리에 있는 이 서비스 중에 보시면은 이 배송 서비스도 있지만 저기에는 데이터 분석, 큐레이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고객 관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제가 판단하는 거는 마켓컬리는 물류 기업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데이터 기업이다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컬리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뭐 다들 흔히 아시겠지만 오후 4시 되면은 이제 그 입고가 완료되는 거죠. 오후 4시에 되면은 당일 상품 입고가 완료되고, 자, 11시에 주문 마감이 되면은 11시까지는 그러면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고객한테 어떻게 보내겠다는 상품을 그게 11시가 되면은 그 센터에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체 상품 중에서 물론 당일 들어간 상품도 있을 거지만 뭐 장기 보관하는 재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포괄해 가지고 내가 오늘 팔 상품들이 저 시간대까지 11시까지는 전부 있어야 된다. 저게 전제가 되는 거죠. 저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류 기업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발주, 수요 예측, 그게 뒷받침되지 않고는 좀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불과 2시간 만에 11시에 피킹을 시작하면은 오전 1시에 피킹이 끝납니다. 그럼 2시간 만에 그 많은 고객에 대한 피킹이 끝나는데, 최근에 보면은 마켓컬리가 거의 한 10만 명에서 13만 명까지도, 요즘에는 13만 건까지도 피킹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갖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2시간 안에 3개의 센터에서 10만 건이 넘는 피킹을 한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첨단 장비가 들어있어야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첨단 장비가 들어있는 쓱닷컴이나 롯데도 지금 하루에 새벽 배송을 2만 건밖에 못해요. 근데 첨단 장비 없이 과연 10만 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 그래서 마켓컬리 장기동 센터에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장기동 센터 가시면 깜짝 놀랄 게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거의 안 보여요. 전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ASRS라든지 스테카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런 롤테이너 끌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기를 끌고 다니면서, 저기서 말하는 총괄 피킹이라는 거는 상품이 들어왔을 때 저 박스 안에 동일한 상품을 뭐 20개, 30개를 갖다 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스파게티 소스다. 스파게티 소스를 30개를 갖다 담아가지고 저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은 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스라고 소분하는 소분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유일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 컨베이어 벨트 라인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 다스존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저 통로마다 사람이 배정이 돼요. 통로마다 사람이 배정이 되고 저 바스켓 하나하나가 고객이 받을 장바구니입니다. 저 장바구니에다가 사람이 다니면서 불빛이 들어오면은 그 불빛이 있는 곳에 숫자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표시기에 보이는 숫자와 그 다음에 그 불빛을 보면서 거기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저 불빛을 갖다가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저 고객의 포장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푸트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푸트라이트. 즉 물건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푸트라이트라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 뭐 DPS 같은 경우에는 픽트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모든 상품이 들어가 나오면은 엔드라고 표시가 떠가지고 그 상품을 배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마켓컬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은 저희 한 1990년대 후반 정도에 나온 시스템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 나왔었어요. 1990년대에 나온 시스템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요.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은 랜덤 스토어라는 건데 그 랜덤 스토어, 여기는 쿠팡 사례는 지금 없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시스템입니다. 지금 물류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라 WMS라는 프로그램 안에 그냥 위치만, 이 상품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고 그걸 사람이 그걸 꺼내게 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켓컬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쿠팡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둘 다 자동화 시스템은 전혀 아닙니다. 마켓컬리는 한 물류센터에 뭐 700명, 800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뿐이고, 뭐 쿠팡은 한 물류센터에 거의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들어가서 일하죠. 얼마 전에 덕평 안타까운 사고도 났었는데 그 거대한 물류센터에 인원이 2,000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사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아까 쿠팡이 그러면 첨단센터 아닙니까? 지금 짓고 있어요. 대구에 4천억을 들어가지고 쿠팡이 첨단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첨단센터를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첨단센터가 짓고 나서 과연 ROI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먼저 갔던 대기업들의 그런 ROI가 안 나와서 확장을 포기한다거나 적자 규모가 커지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DPS라든지 DAS라든지 오래된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DAS라는 거는 밑에 보시면은 의류, 냉장, 냉동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DPS는 뭐 공산품, 화장품 이렇게 나와 있고, 즉 상품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쓸까 선정을 하는 거고요. 다스 같은 경우에는 소량, 신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매일매일 상품이 바뀌고, 그리고 또 극신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상품들을 고객한테 직접 매일매일 당일 뿌려야 되는데 재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스라는 시스템을 쓰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다스라는 시스템을 B2C로는 안 써왔거든요. B2B, 즉 패션에서 많이 써왔는데 마켓컬리가 저 시스템을 그냥 B2C에 응용해서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세스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된 거지 무슨 설비에 대한 면으로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다스 시스템 도입했을 때 밑에 센터장, 강성규 센터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다른 대기업들처럼 1,000억, 2,000억짜리 그런 시스템을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가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새벽배송이다. 저는 저 얘기 듣고 존경했어요, 진짜. 와, 존경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저 때가 바로 제가 대기업에서 새벽배송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다. 근데 사실은 그걸 마켓 대형마트를 하고 있었어요. 2시간 배송을 하니까. 근데 다만 새벽배송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반비부터 해서 포장비부터 해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포장비가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한 11%가 들어가고 운반비가 9%가 들어가요. 20%가 넘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그건 대기업에서는 포기할 시장인데 여기는 그 시장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패러다임 만든 거죠.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적자는 지금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대기업은 그걸 아직까지도 그 선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아직 진입 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데이터 기업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SBS 뉴스 보면 얘기 나왔어요. 같은 상품인데 고객마다 가격이 다르다. 내가 이 소세지가 괜찮아가지고 나는 사고 내 친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자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4,700원에 샀는데 이 원래 소개해주는 사람은 5,900원에 사고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디도 이렇게 가격을 이원화시키지 않습니다. 행사하면 가치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쿠폰을 날리면 DM으로 가끔씩은 해주지만 고객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하죠. 실제로 아마존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 상품이 지금 마이크로 오븐렌지인데 하루에 가격이 9번 바뀝니다. 근데 베스트바이라고 가전 양판전 전문점이 있는데 딱 2번 바뀌어요. 시어스는 백화점이죠. 거기는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시어스는 거기가 망했죠. 시어스라는 데는 백화점 2,000개가 넘는 백화점 체인이었는데 2018년도에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자, 어쨌든지 지금 온라인몰에서는 지금 운영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마존이 그런 가격을 하루 8번이나 바꾸는 9번을 바꿉니다. 9번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상품을 똑같이 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딱 클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소득 수준도 높고 이런 상품들 살 때 가격 저항이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정가 받는 거고 좀 알뜰한 사람한테는 더 낮게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쟁사가 이를테면 베스트바이가 재고가 없어요. 그럼 가격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요 구간에 보면은 경쟁사의 저 녹색 선에 있는 베스트바이가 재고가 없을 때는 가격을 더 받아요. 그리고 경쟁사가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내려가지고 대량으로 물건을 갖다가 아예 마켓을 넓혀버리는 거죠. 마진 믹스를 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즉 물류라는 거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배송비를 줄인다거나 이게 아니라 상품을 들여와서 어떻게 판매해서 마진을 얼마큼 남길 거냐 이게 화두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새우 배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풀피먼트 하고 싶다? 센터 설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동화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SCM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에서 어떻게 수요 예측을 하고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가격 조정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떤 쿠폰을 100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100원 쿠폰도 있고 또 어떤 채널로 들어온 고객들이 고객 구매 전환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 쿠폰이 지금 몇 명의 고객을 갖다 고객을 구매 전환을 하게 하는지 충성률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만약 기업에 있다면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마케팅 비용 10억을 주는데 10억을 뿌리고 난 다음에 과연 얼만큼의 신규 고객이 충성 고객으로 전환됐고 기존 고객들 중에서는 몇 번 재구매를 했고 이 10억이라는 비용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그걸 분석을 못 해요. 저도 대기업에서 CRM 팀을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 해요. 근데 마켓컬리는 지금 무슨 물류센터 설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올인을 하면서 고객들을 계속 락인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2명의 고객 중에서 신규 고객한테 더 락인을 하는 겁니다. 신규 고객한테 쿠폰을 더 줘가지고 그 사람을 충성 고객 만드는 마켓컬리 회원이 800만 명이지. 800만 명의 회원 중에서 재구매율이 지금 65%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구매 전환율이라 그러는데 한번 마켓컬리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6% 정도가 클릭을 합니다. 구매를 해요.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구매 전환율이 중요한 거는 마트는 고객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가죠. 휴지라도 사가든 생수라도 사가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켓컬리 들어갔다가 쿠팡 들어가고 11번가 들어가고 안 사요. 그 이커머스 사이트는 100명이 들어가면은 1.3명만 삽니다. 그게 구매 전환율이 1.3%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 아까 보셨죠? 아마존은 구매 전환율이 9.7%, 9.8% 나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10명 중에 1명은 아마존 사이트 접속을 하면 산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큐레이션, 고객한테 추천을 해주는 그것들을 사게 해주는 그거고요. 마켓컬리가 우리나라 이커머스 중에는 가장 높은 게 바로 이거죠. 한 6%가 넘어간다는 게 아마 가장 높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이 쓱닷컴이든지 뭐 롯데닷컴이라든지 1%도 안 돼요. 1%밖에 안 되는 거죠. 6배 이상 여기가 충성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원하는 거는 저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분석해서 그 고객한테 한 번이라도 더 구매하게 할까? 그게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김 대표님이 그 폐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마켓컬리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신선 폐기입니다. 신선은 그래서 롯데나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그런 몇십 년 동안 신선을 해온 그런 기업들도 폐기율이 4%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폐기율이죠. 1년에 1,000억이 넘게 벌어요. 4%라는 거는 1년에 1,000억이 넘게 폐기한다는 거예요. 신선 제품에 대해서 한 유통업체당.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는 그 신선에 대한 폐기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 매출이 얼마큼 나왔는데 이게 진짜 매출인지 아니면 허상의 매출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발주를 조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율을 직접 관리합니다. 데일리로 해서 매일 1%로 관리해서 1%가 근접하게 되면 워닝을 쳐요. 워닝을 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뭐 매출을 갖다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갖다가 좀 할인해서 팔거나 아니면 발주를 줄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켓컬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마켓컬리는 지금 컬리 널리라고 데이터 마트, 이게 지금 발주, 프로덕트, 물류 이렇게 돼 있는데 발주, 고객 행동, 그 다음에 예상 매출에 따른 인력, 또 VOC,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대형마트에 있는 대기업 분석팀을 가진 그 정도 역량 혹은 그걸 뛰어넘는 그 정도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도 CRM도 해보고 데이터 분석도 해봤지만 사실 마켓컬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적은 인력으로 이걸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물론 뭐 빅데이터라는 게 아주 고도화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아주 고도화된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동 발주를 좀 더 보조해주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팜투테이블이라 그래서 농장에서 고객 집까지 총 18시간에 거쳐서 도착하게 만드는 게 팜투테이블이거든요. 지금은 저기 12시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12시간 정도 안에 발주를 해서 농장에서 고객 집까지 가게 한다. 그게 지금 마켓컬리가 발주 시스템에 쓰고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걸립니다. 저도 지금 발주를 갖다가 총괄했지만 오늘 발주하면은 내일 센터에 들어오고 모레 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빨라야지 48시간 아니면 36시간 그 정도 걸리는 거를 마켓컬리는 기본적으로 18시간 이내로 맞춰놨기 때문에 선도 관리 면에서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전 상품은 아닙니다. 전체 상품은 아니지만 뭐 화로, 전복 아니면 극신선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상품들은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 산지에서 식탁까지 온도 제한한다 그랬는데 CVO라든지 아니면 TMS 시스템 안에 저렇게 온도 제한하는 시스템, 콜드 체험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투자라는 비용을 그렇게 고객 관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저런 배송에서의
이 콜드체인 관리하는 비용, 거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몽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물어다주는 멍멍이, 그래서 예측 시스템, 공유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처리를 잘합니다. 그걸 김슬아 대표가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그분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컨설턴트 출신답게 그런 부분에서 숫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뛰어난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게 마켓컬리가 쓰고 있는 기본적인 장표들인데, 뭐 이런 고객 현황, 상품, SNS, 물류 현황, 또 혹은 신상품에 대한 데이터, 증정 상품에 대한 데이터, 원조료 데이터, 이런 할인 상품 리스트,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류에서 관리할 부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하고 마켓컬리를 비교한다면 캐펙스라고 해서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시설 투자인데, 설비라든지 시설 투자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 400조에 FBA 비용만 60조가 넘어갔습니다. 즉 거의 한 15%에 달하는 캐펙스가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하는데 마켓컬리는 5%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설비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설비 투자를 않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비라든지 운송비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까지도 들어갔다면 마켓컬리가 지금 생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나마 설비 투자에서는 최소화하면서 거기서 좀 슬림화했다, 그런 부분들이 마켓컬리가 강점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큰 요인이 하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마켓컬리가 최근에 김포에 오픈한 물류센터인데 25,000평입니다. 국내에서는 신선 물류센터 중에는 가장 크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 QPS라 그래가지고 LG CNS에서 아마 납품하셨던 것 같은데, 얼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는 여기도 그 비용이 크진 않았어요. 뭐 많아봤자 진짜 뭐 한 150억 뭐 언더 그 정도에서 아마 됐을 정도로, 아까 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센터 하나당 거의 한 1,500억 투자하는 데 반해서 거기다가 여기는 10분의 1 정도 아니면은 한 5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여기서 지금 한 1년에 배송하겠다는 캐퍼가 8만 건에서 10만 건입니다. 10만 건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1,500억 들인 센터가 하루에 3만 건 하는데 150억 들인 센터가 한 달에 하루에 10만 건을 한다? 자, 어느 게 과연 성공이 높을까? 다만 뭐 이런 쓱닷컴이라든지 롯데닷컴 같은 경우는 바구니가 크긴 커요. 한 주문당 보통 한 10개에서 한 15개까지도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객단가는 거기가 높지만 주문 캐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앞으로 가장 우선시가 될 거고, 마켓컬리는 저런 방식이라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첨단 설비를 투자했던 뭐 롯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마트라든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게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멈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정보와 그 다음에 물류 인프라 좌우측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소비자 정보가 많은 기업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류 인프라가 아주 많은 잘된 기업들. 자, 승자가 과연 누가 될까요? 물론 아마존이나 우버처럼 소비자 정보도 많고 물류 인프라도 높은 기업이 승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은 여기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소비자 정보가 많은 쪽이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경우 더 큰 파워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뭐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물류 인프라가 좋은 기업들은 소비자 정보가 그만큼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 정보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 정보 쪽으로 접근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오아시스 하나만 얘기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핫한 기업이 오아시스죠. 마켓컬리보다 더 뜨고 있는데 새벽 배송 시장 중에서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만 하더라도 지금 적자 규모가 엄청나죠. 매출이 지금 매출이 9,500억인데 적자가 1,100억. 2019년도에도 1,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2,500억 매출에 100억 정도의 흑자가 났어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비중이 47%라는 거는 오아시스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5대5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는데,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CM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를 하면서 매출을 2022년이면 7,300억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가치가 1조가 될 거예요. 지금도 시장 가치가 3,500억이거든요. 이제 창립한 지 3년 됐어요. 오아시스는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3년 된 기업인데 시장 가치가 3,500억입니다. 지금도. 물론 비상장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샘플식품이 대기업인데 시장 가치가 2,900억이냐. 그러니까 2,900억이라는 회사가 수십 년 동안 키워온 회사인데 지금 딱 3년 된 회사가 매출 거의 제로에서 지금 2,0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3,500억 시장 가치를 만들어냈고 2년 뒤면은 1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상장사, 투자사가 마켓컬리 걸 빼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들도. 그만큼 이 지어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오아시스 마켓 하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자, 여기가 지어시스의 물류센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성남 물류센터에 가보시면은 거의 가건물에다가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이 회사를 갖다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데 루트라고 하는 자체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이 루트라는 솔루션은 여기에 어떤 상품을 피킹해야 되는지가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그게 동영 사진으로도 에러를 방지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카트를 저기 보시면은 매장에 보면은 큰 곤도라가 있어요. 진열대 장바구니를 갖다 끼워가지고 다니는데 저 장바구니에 40개에서 80개까지 바구니를 갖다 끼워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쇼핑하실 때 거기에 있는 피커들이 보통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 한 4개에서 6개예요. 근데 여기는 40개가 80개를 갖다 가지고 다니는 거는 그만큼 숙련도가 높다는 거죠. 또 하나 그만큼 저 시스템이 편하다는 겁니다. 즉 이 업체에서는 저 루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마트에서 보통 5개, 6개 가지고 다니는 장바구니를 40개까지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어떤 솔루션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전부 정규직이고 그들이 워낙에 매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40개 정도 되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도 직접 주문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스 방식이었고요. 여기는 디지털 피킹 카트라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훨씬 전 거였어요. 1980년대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회사는 이 루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2만 건 이상을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증축을 최근에 했는데 하루에 지금 그 센터 하나에서만 6만 건까지 하겠다 그래요. 총 투자 비용 30억 들어갔어요. 30억 들어가서 6만 건을 할 수 있다는 회사하고 아니면은 1,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3만 건을 하는 회사하고 경쟁해서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역량도 있어야 되고 충분하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아시스까지 다 마무리를 드렸고요.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ABC 분석을 해서 A등급, B등급 상품들 위주로 그것만 영업을 하시되 다만 C등급 상품들을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그걸 갖다가 다 포괄하고 있지만 쿠팡도 포괄하고 있지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C등급 없이 AB 등급만으로 하는 거고요. 오아시스는 아직 B등급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A등급만으로 2,000개만 가지고 하는 거죠. 즉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필먼트 업체들을 본다면은 전문화시키고 구색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면서 그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성공하는 거지 그 부분이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